자, 누군가에겐 악몽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먹통이 됩니다. LED 스크린, 초고속 인터넷, 야간 투시경, 산업용 자석, MRI도 없죠. 우리가 알던 현대 세계는 더 이상 사라지게 될 겁니다. 히토류 원소가 없다면 말이죠.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최근 노르웨이 남부 매장지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히토류는 세륨, 터비움, 프로메튬 등 17가지 원소 그룹입니다. 이름과 달리 사실 그리 희귀하지 않으며 지구의 지각,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뒷마당을 파보면 아마 아주 미세한 흔적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원소들이 히토류로 불리는 건 경제성 있는 양을 찾기 힘들어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원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쓸 만큼 충분히 많은 양을 찾는 데 있습니다. 대개 이 원소들은 넓게 퍼져 있고 다른 암석과 섞여 있어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분리도 까다롭습니다. 많은 가공 과정과 화학약품, 장비가 필요해 채굴 비용이 막대합니다. 이 원소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휴대폰, 컴퓨터, MRI 기계, 풍력 터빈, 그리고 레이더나 야간 투시경 같은 기술에 이 원소들을 사용합니다. 이 원소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새 광산을 짓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발견 후 생산까지 허가, 시험, 건설 등으로 15-20년 정도 걸리죠. 2024년 당시 노르웨이의 매장지는 약 880만 톤의 히토류 물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미 거대했고 유럽 최대 규모 매장지였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시추를 하고 지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나온 새로운 추정치는 무려 1590만 톤에 달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거죠. 창고 하나가 가득 찬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똑같은 창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하로 약 9만 8천 피트나 시추를 했습니다. 그 높이는 부르즈 칼리파 30개의 높이에 달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3만 3천 피트를 추가 시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장량과 위치를 확신할 만큼 충분히 연구를 마쳤습니다. 최근까지 유럽 최대 히토류 매장지는 스웨덴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약 130만 톤으로 추정됐으며 이후 약 22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매장량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현장을 매우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그저 유망한 발견으로만 여겨졌죠. 이제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핵심 자재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유럽이 이런 자재를 자체 생산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히토류는 주로 중국과 몇몇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2024년엔 이런 자재의 약 95%가 수입됐죠. 그래서 유럽이 노르웨이에 이 현장을 개발해 외부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죠. 단순히 원자재만 채굴해 보내는 게 아니라 채굴부터 자석 완제품 생산까지 현지에서 전 과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져 더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죠. 이 매장지의 약 19%는 네오디뮴과 프라세오디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원소로 구성됩니다. 이 원소들은 고성능 기계용 강력한 자석 제조에 사용됩니다. 이런 자석에는 NdPr을 대신할 사실상 대체제가 없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원한다면 이 소재는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이 부지에는 나이오뷴과 토륨 같은 유용한 물질도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토륨은 이미 의료치료나 미래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활용이 연구 중입니다. 나이오뷴은 강철을 강화하고 경량화해 건설, 자동차, 파이프라인 등에 유용합니다. 현재 유럽 내에 가동 중인 히토류 광산은 전무합니다. 각국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이런 소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균형이 생겼죠. 유럽은 소재가 더 많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노르웨이의 이 부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곳은
규모가 크고 필요한 소재가 섞여 있어 주요 전략 자원입니다. 유럽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소재 공급을 직접 통제하게 돕습니다. 또한 거대한 매장 규모 덕분에 경제성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광산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도로, 장비, 허가, 인력 모두 큰 비용이 듭니다. 매장량이 적으면 이런 부담 때문에 채굴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장량이 방대할 경우 같은 비용도 훨씬 더 많은 자원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엔 가장 가치 있는 NdPr 소재만 해도 약 300만 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대규모 생산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32년쯤 유럽 핵심 소재 수요의 약 5%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초기엔 연간 약 800톤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들은 보이지 않는 광산이라 불리는 새 채굴 방식을 개발 중이죠. 전통적인 광산처럼 지표면 불착 대신 이들은 지하 작업으로 지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생산 예정인 모든 토륨 판매를 위한 초기 계약을 마쳤습니다. 즉, 본격적인 채굴 시작 전부터 구매자들이 줄을 선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 준비 전입니다. 이들은 핵심적인 지하자원 채취 허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본격 채굴을 위해선 추가 허가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럽에선 환경 심사와 주민 우려, 긴 승인 절차로 광산 프로젝트가 지연되곤 합니다. 2031년 말 가동이 목표지만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순조로울 경우 2032년엔 연간 약 800톤 생산이 기대됩니다. 이는 유럽 수요의 약 5%를 충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유럽이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 괜찮은 출발입니다. 이 자원들은 가장 핵심적인 소재들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며 공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자원을 찾는 것과 확보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채굴하고 가공해 제대로 된 공급망을 만드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럽이 발견한 히토리 원소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히토류 광산은 중국 북부 내몽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이아노보라 불리는 이곳은 세계 히토류의 40% 이상이 묻혀 있고 공급량의 절반을 책임집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거대 노천광 복합단지입니다. 여기에는 메인, 동쪽, 서쪽 피트 세 곳의 주요 노천광이 있습니다. 메인 피트만 해도 길이 약 5,000, 폭 3,500피트에 달합니다. 전체 광산은 약 19제곱마일로 작은 도시 규모와 비슷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에서 200여 종의 광물을 발견했으며 새로운 광물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광물은 바이아노보에서 처음 발견돼 명명됐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히토류 광산이 아니었죠. 1927년 원래 철광석 매장지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야 이곳이 세계적인 히토류 자원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브라질의 숲과 강, 도시들 아래 깊은 땅 속에서 과학자들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금화와 보석이 가득 찬 상자가 아니에요. 석유도 아니고요.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이 물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오늘날 이 보물은 어떤 나라든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까요? 준비 됐나요? 브라질에서 막대한 양의 히토류 원소가 발견됐습니다. 더 짧은 이름을 원하면 그냥 새로운 금이라고 부르세요. 히토류 원소는 주기율표에 있는 17개 원소로 이루어진 그룹이에요. 화학자들은 이것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란타넘부터 유로듐까지의 경이토류와 가돌리늄부터 루테튬까지의 중이토류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이름들은 해리포터 세계의 마법 주문처럼 들릴 거예요. 아바다 자마리움, 엑스펙토 가돌리늄. 이 이름들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어요. 현대 세계는 이것들 없이는 무너질 거예요. 히토류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곳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넓은 지역의 암석과 토양에 흩어져 있어서 채취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들은 우리에게서 숨어 있고 소량의 원소를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땅을 파고 분리하고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는 뭘 얻을까요? 기술을 얻습니다. 깨끗한 공기, 더 나은 에너지 효율, 더 가벼운 기계 부품, 더 밝은 화면, 더 강한 자석을 얻죠. 히토류 원소는 비밀 재료 같아요. 그 자체로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다른 물질과 결합하면 강력한 반응을 일으켜요. 렌즈용 유리, 엔진, 휴대폰, 헤드폰, MRI 기계, 태양광 패널 등을 만드는 데 쓰여요. 이것들이 없다면 비행기는 더 무겁고 로켓은 더 느리고 화면은 더 어둡고 많은 제품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한 예로 네오디듐은 자석을 만드는 데 사용돼요. 여행 갔다 와서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자석 말고요. 풍력 터빈에는 네오디듐으로 만든 자석이 필요해요. 그 터빈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노트북을 충전하고 노트북으로 동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죠. 그저 자석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이 자석은 네오디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땅속의 작은 원소가 현대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생산 시스템의 작은 부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네오디듐의 유일한 용도와는 거리가 멀어요. 브라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히토류 공급국이 될 기회가 있고 아시아 밖에서는 가장 큰 공급국이 될 수 있어요. 이 원소들을 채굴하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요. 이 금속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경제지표 얘기는 지루하니까 대신 게임을 해볼까요? 마법책의 주문처럼 들리는 히토류 원소 이름을 듣고 무엇에 쓰이는지 맞춰보세요. 게임이 끝나도 마법처럼 히토류 전문가가 되진 않겠지만 확실히 이 분야를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원소는 스칸디움이에요. 이건 뭘 만드는 데 쓰일까요? 책, 야구 배트, 아니면 전기톱? 정답은 배트예요. 스칸디움은 초강력 금속 합금과 초경량 부품을 만드는 데 쓰여요.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자전거 프레임, 항공 우주 부품, 로켓 부품, 경기장 조명, 심지어 엑스레이 기계에도요. 스칸디움은 우주선을 하늘로 보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뜻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반도체는 전기를 통과시킬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는 물질이에요. 수도꼭지처럼요. 물이 흐르거나 멈추듯이 반도체는 마이크로칩 안에서 전류를 같은 방식으로 조절해요. 모든 현대 전자기기에 필수적이죠. 다음은 이트륨이에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TV, 도자기, 아니면 배터리?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답은 전부 다예요. 게다가 이 원소는 초전도체에 필수적이에요.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전혀 없이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에너지가 열로 손실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일반 물질에서는 저항 때문에 전기가 항상 열을 발생시켜요. 하지만 초전도 물질을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면 저항이 사라지고 전류가 완벽하고 안전하게 흐르게 돼요. 이트륨 기반 부품은 특정 고온 초전도체의 핵심 구성 요소로 실제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극저온 실험을 좋아하는 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원소예요. 이트륨은 금속을 더 강하고 열과 방사선에 더 잘 견디게 만드는 데도 쓰여요. 다시 말해서 이 원소는 금속의 마법 부스터인 셈이죠. 이번엔 란타넘이에요. 환상의 세계에서 환각이나 정신조종 마법을 쓰는 강력한 마법사처럼 들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뭘 만드는 데 쓰일까요? 비디오 카메라 렌즈? 연필심? 에어컨? 란타넘은 카메라 렌즈의 광학 유리를 만드는 데 쓰여요. 영화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거나 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란타넘과 그것을 채굴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감사하면 돼요. 석유 정제에도 사용되어 기계에 필요한 연료와 에너지를 얻는 데 도움을 주죠. 세륨은 또 다른 숨은 영웅이에요. 세륨은 뭘 할까요? 공기정화, 주전자로 물 끓이기, 아니면 진공청소기 작동? 환경을 도와줘요.
세륨은 촉매 변환기에 사용돼요. 이 장치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유독가스를 정화해요. 세륨이 없다면 대도시의 공기는 훨씬 더 더러울 거예요. 세륨은 물 정화와 방사선 차단, 유리 생산에도 쓰여요. 어떤 면에서 이 히토류 원소는 독, 오염,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예요. 이번엔 프라세오디뮴이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극한 환경에서 쓰여요. 어떤 환경일까요? 추위, 열, 아니면 진공. 프라세오디뮴은 남극의 가장 추운 지점보다 훨씬 낮은 극저온에서 작업하는데 도움을 줘요. 레이저, 자석, 그리고 유리와 도자기에 황록색 안료를 만드는 데도 쓰여요. 다음에 그런 색의 컵을 보면 현명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 프라세오디뮴이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원소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예요. 네오디뮴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원소 덕분에 작동하는 게 뭘까요? 헤드폰, 마이크, 아니면 신시사이저. 이 원소는 스피커, 헤드폰, 하드드라이브 생산에 필요한 자석을 만드는 데 쓰여요. 또한 전기차 엔진, 풍력 터빈 등의 필수적인 고강도 연구 자석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네오디뮴의 마법은 단순해요. 버스를 타거나 공원을 걷거나 집에서 쉴 때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히토류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떤 물건에 히토류가 직접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 물건을 만든 기계에는 히토류가 사용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브라질에는 흑연 매장량도 엄청나요. 흑연은 히토류 원소는 아니지만 여전히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은 흑연하면 연필심을 떠올리지만 그건 일부에 불과해요. 흑연은 내화성 실험용기, 기계용 윤활제, 건물용 단열재, 부식방지 코팅, 화학 시약, 심지어 원자로 부품까지 만드는 데 쓰여요. 브라질이 가진 또 다른 보물은 리튬이에요. 히토류는 아니지만 현대 세계는 리튬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식 배터리는 리튬 없이는 작동할 수 없어요. 폰, 노트북, 전기차, 아이패드, 카메라, 이 모든 기기가 이 배터리로 작동하죠. 세계 리튬의 대부분은 호주에서 나와요. 아르헨티나와 칠레도 많이 생산하지만 브라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2023년 이 나라는 세계 5번째 리튬 생산국이 됐어요. 곧 3번째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브라질은 니켈의 글로벌 공급국이기도 한데 니켈도 용도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면 머리가 녹을 테니 여기서 멈출게요. 이제 히토류 원소와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는 놀라운 역할에 대해 들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행하고 소통하고 창조하고 꿈꾸는 걸 도와주죠. 그래서 브라질 땅 아래의 이 보물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단순한 원소가 아니라 미래니까요. 게임 끝! 축하해요. 방금 히토류 기초 과정을 수료했어요. 여기 수료증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요. 핀란드 최북단의 얼어붙은 땅 밑에는 세계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발견이 숨어 있다. 원자력에서 전기차까지. 이 광물들만 보면 공상과학 속 미래가 바로 코앞인 듯하다. 하지만 늘 그렇듯 얘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자. 지도 맨 위, 라플란드라는 지역이 있다. 농담이지만 사람 둘의 의자 하나뿐이라 누군가는 남무릎에 앉아야 할 것 같은 곳. 핀란드의 눈 덮인 외딴 모퉁이로 사는 사람보다 술록이 더 많은 곳이다. 여기선 한 해에 거의 200번이나 오로라가 밤하늘을 물들인다. 아, 산타클로스의 집도 여기 있다. 1985년 핀란드는 라플란드의 북극권 바로 남쪽에 있는 로바니에미를 산타의 고향이라고 선언했다. 아예 산타 마을까지 만들어 방문객이 그를 만날 수 있다. 북극권 선을 넘어보고 해마다 전 세계 아이들 편지가 수십만 통 몰리는 그의 메인 우체국도 볼 수 있다. 그러니 이곳을 과학 뉴스보다 산타 공방으로 더 잘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건 당연하다. 하지만 얼음과 소나무 수발의 깊은 곳엔 소클리 매장지가 있다. 수십 년 동안 연구된
거대한 광물지대다. 주로 철과 인산염으로 알려져 있다. 철은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걸 만드는 데 쓰이고, 인산염은 대부분 비료가 되어 우리의 먹거리를 키운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히토리오 원소들과 나이오브니, 그리고 토륨과 우라늄 같은 방사성 금속의 흔적까지 확인됐다. 특히 토륨 가능성에 언론이 들썩였다. 토륨은 자연에 존재하는 약한 방사성을 띠는 금속이다. 지각에서 우라늄보다 훨씬 흔하다. 대략 3배에서 4배나 많다. 과학자들이 토륨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걸 해결료로 바꾸면 출력 대비 효율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상 골프공만한 토륨 덩어리 하나가 석탄 수톤과 맞먹는 에너지를 낼 수도 있다. 장점도 크다. 토륨 원자로는 폐기물이 적어 관리가 쉬워지고 안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잡학상식 하나. 토륨은 예전 가스램프의 멘틀에도 쓰였는데 가열하면 스스로 빛을 낸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소클리엔, 풍력 터빈, 전기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자석의 핵심이 되는 희귀 광물도 있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한 곳만으로 유럽의 새 풍력 터빈을 수천 기 세우거나 전기차 배터리를 수백만 개 가동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핀란드, 아니 지구 전체가 지질학 복권에 당첨된 걸까? 글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지금 원전은 토륨으로 돌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반응기를 움직여온 믿음직한 연료, 우라늄으로 돌아간다. 채굴부터 원자로 설계,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이 우라늄에 맞춰져 있다. 이미 전 세계 전력의 대략 10%를 공급한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주 전원이다. 잘 작동하고 수많은 가정에 전기를 보내며 업계도 다루는 법을 정확히 안다. 토륨은 규칙이 다르다. 자체로는 핵 분열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니 스스로 에너지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평범한 원자로에 그냥 던져넣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다. 테슬라에 휘발유를 붓고 충전되길 바라는 격이다. 토륨을 쓰려면 다른 형태의 원자로와 그걸 뒷받침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아직 실험 단계이며 본격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 서클리의 토륨은 분명 반짝이고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땅속에 그대로 남아 미래의 기술과 투자를 기다릴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히토류는 어떨까? 네오디뮴이니 프라세오디뮴이니. 발음부터 쉽지 않다. 맞다. 하지만 요즘은 이어버드에서 병원 MRI까지 거의 모든 데 숨어 있다. 전기차 모터를 돌리고 거대한 풍력 터빈을 회전시킨다. 한마디로 어디에나 있다. 거기에 나이오븐도 있다. 이 금속은 강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나이오븐을 조금만 섞어도 다리에서 로켓까지 쓰이는 더 강하고 가벼운 합금이 된다. 지금 유럽은 대부분을 브라질 등에서 수입한다. 소클리를 개발하면 유럽에 자국산 공급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얘기는 복잡하다. 아까 말했듯 라플란드는 지구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운 곳이다. 유럽의 마지막 대자연 가운데 하나로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 모든 자원을 캐내면 대가가 따른다. 이런 규모의 채굴은 풍경을 망치고 산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섬세한 북극 생태계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방사성 원소 얘기이기도 하다. 자연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곳엔 3이라는 원주민 공동체가 산다. 그러니 무엇을 할지 그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결국 더 많은 연구와 기술 발전에 달린 어려운 문제다. 그때까지 토륨이 숨어있을 법한 다른 섬세한 장소는 어디일까? 사실 토륨은 찾기 그리 어렵지 않다. 해변 모래나 산악지대의 광상에도 숨어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원천은 아마 달일 것이다. 1990년대에 나사의 루너 프로스펙터 탐사선이 달 표면을 지도화하며 토륨이 유난히 풍부한 구역을 포착했다. 이는 우리 위성에 지구에선 매우 드문 헬륨-3 같은 원소가 숨어있을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미래 달 탐사를 서두를 만한 동기다. 달을 채굴하는 건
어쩌면 완벽한 해법일지도 모른다. 대기업 입장에선 경쟁자도 훨씬 적을 테니까. 그렇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어 방사선과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그대로 맞는다. 인류에게는 꽤 괜찮은 도전 과제가 되겠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 한편 전혀 딴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구로 돌아와 보자. 심해 해저에서 과학자들이 꽤 놀라운 걸 새로 발견했다. 태평양 시몬 평원을 탐사하던 중 다금속 단괴를 발견한 것이다. 감자만한 금속 덩어리인데 배터리 제조에도 중요한 자원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단괴들이 물속으로 산소를 내보내는 듯하다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산소라고 부른다. 보통 산소는 식물이나 조류, 세균의 햇빛이 다 일어나는 광합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이 깊고 깊은 어둠 속에는 햇빛이 없다. 가설은 이렇다. 이 돌들이 작은 배터리처럼 작동해 표면에서 아주 미세한 전류를 만들고 물을 수소와 상소로 분해한다는 것. 한마디로 이 돌들이 스스로 조용히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을지 모른다. 여고, 이게 사실이라면 심해 생태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생물들은 열수 분출구나 위에서 떨어지는 먹이에만 기대지 않을 수도 있다. 바위 자체에서 나오는 비밀스러운 산소 지원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됐고 이 산소가 오염에 의한 신호이거나 양이 너무 적어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사실이라면 시면의 생명은 우리가 몰랐던 비밀스런 산소 공급에 의존하고 있을지 모른다. 오싹하고 신비롭고 동시에 꽤 놀랍다. 이 이야기는 다른 천체의 생명도 떠올리게 한다. 지구의 바위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다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의 바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주는 우리를 놀라게 할 비밀스런 산소 공장들로 가득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토륨 말고도 핀란드에선 멋진 지질학 소식이 또 있었다. 강으로 흘러들어온 지르콘 결정들을 분석해보니 화학적 지문이 현지 암석과 맞지 않았다. 흔적은 그린란드로 이어졌다. 스칸디나비아의 아주 오래된 기반 일부가 실제로 그곳에서 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쉽게 말해 스칸디나비아가 수십억 년 전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 바다를 건너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이 뜻밖의 연결고리는 북유럽의 대지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흥미롭다는 걸 보여준다. 소클리 매장지가 미래를 무한한 에너지로 움직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날마다 새로운 발견이 대화를 부르고 우리를 또 다른 배움으로 이끌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신기술과 숨은 자원이 드러날지 누가 알겠나. 이제 실내, 주소도 알았겠다. 산타에게 편지 좀 써야겠다. 아직 말썽꾸러기 명단에서 빠져나오려면 노력 중이라서. 어떤 곳은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세상이 깨달을 때까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북극이 바로 그런 곳이죠. 역사의 대부분 동안 그곳은 그저 얼음, 눈, 바위, 술록, 그리고 더 많은 얼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되어 캐나다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전기차, 위성, 미사일 시스템에 필요한 광물이 숨어 있거든요. 게다가 수요는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채굴하고 자원을 갖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을 정제하며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거나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거나 스마트홈 조명을 켜려 해도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건 많은 강대국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게 전기화되는 시대에 지정학적 경쟁국에 의존하는 건 최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청정기술 보물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모두 경쟁 중입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과 미개발 잠재력이 캐나다에 우위를 줄 수 있죠. 세토나드는 수십 년간 이 광물들을 보유해왔지만 낮은 가격과 험한 지형, 세계적 수요 부재로 대부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타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죠. 2022년 캐나다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과 세금 혜택을 담은 핵심 광물 전략을 발표해 기업들의 채굴을 유도했습니다.
북쪽 오지의 광상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 항구, 송전선 건설 계획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60종 이상의 광물과 금속을 생산하는데 그중 31종이 현재 핵심 광물로 분류됩니다. 그중 6종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죠. 리튬, 흑연, 니켈, 코발트, 구리, 그리고 히토리오입니다. 하지만 채굴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계획은요, 자국매 처리입니다. 그 얼어붙은 보물을 국내에서 반짝이는 새 배터리로 만드는 거죠. 검산뿐 아니라 정제소, 가공센터, 첨단 공장들이 눈더미와 정막만 있던 곳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말만 할 때 캐나다는 도로를 깔고 송전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설원을 첨단 기지로 바꾸고 있죠. 묻힌 보물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도로가 수백 킬로미터 전에 끊기는 오지이고 땅은 1년 대부분 꽁꽁 얼어 있으니까요. 귀중한 걸 발견해도 운반하는 게 악몽이었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캐나다에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밈이나 음악 만들 때 쓰지만 지질학자들은 엑스레이 투시경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하듯 북극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시추하는 대신 수십 년 된 코어 샘플을 인공지능에 입력해 지하에 뭐가 있는지 놀랍도록 정확한 예측을 얻고 있죠. 해적의 보물, 지도에서 여기를 파세요 라고 알려주는 GPS로 업그레이드한 셈입니다. 지올로직 AI와 코발트 메탈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넣고 니켈, 코발트, 히토류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고 있죠.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캐나다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스캔으로 수십 년 된 암석 샘플을 재분석하는 시범 연구소를 운영 중입니다. 목표는 새 구멍 하나 파지 않고 기존 방식이 놓쳤던 광상을 찾는 것이죠. 좋게 들리지만 제가 너무 쉽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극 채굴은 물류의 악몽이거든요. 우선 이곳은 그냥 외진 땅이 아닙니다. 캐나다 북극은 유콘, 노스웨스트 준주, 누나부투에 걸쳐 국토의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인도보다 넓지만 인구는 작은 도시보다 적은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영구 동토, 황야 또는 북극 군도에 흩어진 얼음섬이죠. 기온은 여름에 겨우 섭씨 10도에서 영하 40도 이하까지 떨어지고 땅은 1년 대부분 얼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영하 40도는 화씨와 섭씨가 같다는 거 아셨나요? 두 단위가 교차하는 유일한 온도입니다. 변화율은 다르지만 충분히 추워지면 결국 만나죠. 저 같은 날씨 덕후를 위한 작은 상식이에요. 어쨌든 북극에서는 그냥 트럭 몰고 가서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거기선 도로가 그냥 끊기거든요. 뭔가 짓고 싶다고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혹독한 겨울 한 번이면 모든 게 중단됩니다. 더 북쪽으로 가려면 모든 게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식량, 연료, 기계, 그리고 그건 더 많은 돈을 의미하죠. 돈 얘기가 나왔으니 또 다른 서늘한 사실은 비용입니다. 극북에서의 채굴은 호주나 칠레보다 훨씬 비쌉니다. 인공지능이 광물 위치를 알려줘도 사람과 대형 장비가 파야 하고 그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캐나다 북부 대부분은 원주민 땅입니다.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공동체가 수천 년간 살아왔고 광물 매장지는 종종 그들의 조상 땅에 있죠. 그래서 캐나다가 북극 개발을 말할 때 이건 도로와 로봇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십과 협력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원주민 땅의 프로젝트는 협의가, 많은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요? 일부 공동체는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선두에 서 있습니다. 누나부투와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원주민 소유 기업들이 이미 자신들의 조건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캐나다가 이걸 해내려면 기술과 자금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하죠. 이 모든 걸 고려하면 캐나다가 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요. 기술 발전과 파트너십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정리해볼까요?
숨겨진 자원 확인, 새 전략 수립, 대규모 자금 승인, 인공지능 도구 배치, 원주민 파트너십 진행 중, 인프라 이미 착공. 눈덩이가 눈사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탐사가 투자를 부르고, 투자가 도로를 앞당기고, 도로가 더 많은 광상을 열고, 광상이 공장을 끌어들이죠.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대로 가면 북극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아이디어에서 제국으로 성장해 동결 자산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캐나다만 돕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죠. 계획대로 되면 미국은 히토류를 지구 반대편에서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북쪽을 보며 술록에게 손은 들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 필요한 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 노력을 지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북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원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게 이건 단순한 원자재 공급국을 넘어 청정 기술 경제의 핵심 중개자가 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자신이 전기차를 만드는 동안 이웃이 뒷마당에서 몰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다는 걸 발견한 셈이죠. 세계적으로는요, 자원이 풍부해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건 우리 일반인들에게 항상 좋은 일이죠. 더 싼 코발트, 니켈, 리튬은 더 싼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더 싼 배터리는 더 저렴한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폰, 노트북 모든 것을 뜻하죠. 아직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듯이 북극 채굴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론상 캐나다의 청정 기술 엔진이 완전히 가동되면 더 많은 공급과 짧아진 공급망이 점차 비용을 낮출 겁니다.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은 한 나라가 수출을 끊거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믿을 수 있는 공급자로 나서면 세계 시스템이 숨쉴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단일 장애점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생산할 수 있게 되죠. 100년 넘게 전 세계는 쉬운 에너지 발견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어왔습니다. 유전의 지도가 그려졌고 가스 매장지도 샅샅이 찾아냈죠. 대륙 전체에 걸쳐 석탄 매장지도 모두 파헤쳐졌습니다. 지구가 숨겨진 자원을 대부분 드러냈다고 확신한 인류는 땅속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아래에서 캐나다 과학자들이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캐나다 북부의 숲과 얼어붙은 땅 깊은 곳, 고대 지하 안반층에서 수소가스가 조용히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몇 년이 아니라 어쩌면 수백만 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단순히 기이한 과학적 사실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장 큰 에너지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캐나다의 넓은 지역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지질 구조인 로렌시아 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암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일부는 공룡, 나무, 심지어 복잡한 생명체가 지구에 존재하기 훨씬 전인 약 2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주로 금, 구리, 니켈, 코발트 같은 귀중한 광물을 찾기 위해 이 암석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온타리오주 티민스 인근의 지하 안반계를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암석에 뚫린 깊은 구멍에서 수소가스가 끊임없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소는 이미 비료 생산, 철강 제조, 화학 공장 등 전 세계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각국이 더 깨끗한 에너지와 오염 감소를 원하기 때문에 당국은 수소 기술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수소는 깨끗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이 수소가 보통 공기를 오염시키는 더러운 연료를 태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대기 중으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공정을 통해 천연가스와 기타 화석 연료에서 얻어집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전기로 만드는 그린 수소조차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캐나다에서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는 화이트 수소라고도 불립니다. 산업용 수소와 달리 이 가스는 지하수와 철분이 풍부한 암석 사이의 화학 반응을 통해 지표면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지구가 스스로 지하에서 연료를 천천히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발견이 과학계와 에너지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University of Toronto와 University of Ottawa의 연구진은 수년간 지하 광산 구멍 내부의 가스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숙련된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수소는 무작위로 조금씩 분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구멍들은 멈추지 않고 매년 수소를 배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 한 지역에 있는 수천 개의 지하 구멍들이 매년 수백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Canadian Shield 아래에 존재하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화이트 수소가 실제로 얼마나 특이한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천연 수소 매장량이 너무 적거나 희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수소 분자는 매우 작아서 지하에 가두기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거대한 지하 저장고가 형성 전 가스가 그냥 빠져나갈 거라 봤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발견들이 그러한 생각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소가 이미 지역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하 수소의 유사한 징후가 유럽, 아프리카, 호주 및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도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그 명단에 합류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지질학이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네디언 실드에는 엄청난 양의 고대 철분이 풍부한 암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수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환경입니다. 지표면 깊은 곳에서 물이 특정 광물과 닿으면 화학 반응을 통해 부산물로 수소가스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이 과정은 마치 지각 아래에 묻힌 거대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천연 공장처럼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 거대한 지하수소 생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경제적 영향은 역사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에너지 동력으로 돌아갑니다. 에너지 매장량이 많은 국가는 종종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얻습니다. 석유는 중동의 일부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두바이 같은 곳은 이 지역에 석유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후 작은 어촌 마을에서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변모했습니다. 수소는 다음 주요 글로벌 에너지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미래 수소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더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화물선을 위한 더 깨끗한 연료를 원합니다. 항공사들은 수소 동력 항공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철소에는 석탄을 대체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에는 에너지를 저장할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처의 당국은 경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 수소가 그토록 많은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달리 수소는 연료로 사용될 때 이산화탄소 대신 주로 수증기를 배출합니다. 이론적으로 수소는 오염을 훨씬 적게 일으키면서 세계 경제의 거대한 부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지하 천연 저장고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다면 현재 수소를 인공적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많은 값비싼 산업 공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은 전 세계 광산회사, 투자자, 에너지 연구원들의 관심을 점점 더 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순간을 석유 산업의 태동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석유가 문명을 얼마나 깊이 재편할지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그토록 중요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수소 강국이 되는데 필요한 많은 도구를 이미 갖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 선진적인 광업 인프라, 안정적인 정치 체제, 막대한 담수 자원, 그리고 수십 년간 지하에서 천연 자원을 추출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물이 풍부한 많은 지역에는 수소를 생성하는 지질 구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수소 생산이 기존의 광산 운영과 병행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값비싼 수입 연료에 의존하는 일부 북부 외딴 지역 사회는 언젠가 인근의 지하 수소 시스템을 통해 더 깨끗한 지역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산 운영 자체도 이미 시추 중인 동일한 암석층에서 추출한 수소를 사용하여 가동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어 장기적인 재정적 기회는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하 수소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큰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대규모 상업적 규모로 가스를 추출하는 것이 얼마나 쉽거나 어려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과제가 있습니다. 수소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수소 분자는 매우 작아서 가스가 아주 쉽게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저장하고 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흥미로운 에너지 발견이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화이트 수소에 대한 기대가 현재 실제 과학적 성과보다 앞서가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이들은 적당한 성공만 거두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세계 에너지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가장 큰 돌파구는 이미 발견된 수소의 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천연 수소가 지하에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흐르고 고대 지질 시스템 내에서 아주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다는 증거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천연 수소는 주로 과학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진지한 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이 거대 유전을 찾았던 것처럼 기업들은 수소가 풍부한 지질 구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추를 통해 더 큰 지하 저장고가 확인된다면 화이트 수소 경쟁은 매우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은 거의 완벽합니다. 세계는 에너지 수요 증가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탄소 오염 감축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대 산업 문명을 지탱할 만큼 강력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가동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거의 없습니다. 화이트 수소가 그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지형 아래에 숨겨진 캐나다의 고대 암석 밑에서 지구는 내내 조용히 이 자원을 준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순상지에 정말로 거대한 천연 수소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발견은 단순히 지질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발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이 우물을 발견했다면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세요. 신비로운 도시 신트라에 있는 이 거꾸로 된 탑은 지하로 27m 나선형으로 뻗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을 돋게 합니다. 이 우물은 물을 모으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190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우물은 템플 기사단의 신비한 입문 전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이 구덩이가 건설되기 거의 6세기 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비로운 전통은 후대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한설에 따르면 당시 기사단에 입단하려는 지원자들은 눈을 가린 채 이 우물을 마주하고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서야 했다고 합니다. 거꾸로 된 탑의 바닥에 도착한 그들은 눈가리개를 벗고 무서운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이 어두운 미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위를 올려다보며 빛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중고 서점의 서가를 둘러보다가 처음 보는 알파벳이 적힌 책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미지 번역 앱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일치하는 알파벳을 찾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책을 구입합니다. 그런 다음 친구와 가족에게 책을 보여주지만 아무도 그 알파벳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귀서적 상인 윌프리드 보이니치도 1912년에 훗날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 될 물건을 구입했을 때 같은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오늘날 보이니치 필사본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한 미지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15세기 고문서의 페이지는 식물 그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일반적인 데이지나 장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물종과도 닮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낯선 별자리와 녹색 욕조에서 수영하는 여성의 그림이에요. 신비한 문자의 세계를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중동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로 여행을 떠날게요. 1962년 한 고고학팀이 그곳에서 고도로 산화된 구리로 만든 두루마리 문서 2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치는 건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루마리를 23개로 잘라서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금과 은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고대 청구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리키는 보물지도와 더 비슷했어요. 안타깝게도 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보물찾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구리스크롤의 일부 어휘는 전문 용어고 일부 지리적 위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옛날 해적 이야기처럼 모두 허구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종종 어디에 서 있든 당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모나리자의 강렬한 눈빛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눈썹이 있나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정답이에요. 눈썹이 전혀 없는 모나리자의 눈빛은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미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눈썹을 뽑는 건 15세기 전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다른 이탈리아 그림, 예를 들어 라스키아보나나 어린 소녀의 초상 같은 작품을 살펴보세요. 네, 눈썹이 있어요. 프랑스의 발명가 파스칼 코테처럼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완전히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의 모든 층을 파헤치기 위해 3000시간 동안 그림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모나리자에 한때 눈썹이 있었지만 청소와 복원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사라졌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일부 역사가들은 여전히 그의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모나리자의 스타일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리우데자네이루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모두가 슈가로프 산을 꼭 가봐야 한다고 말해요.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돌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정오 무렵이 되면 모든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 구멍에 그림자가 새, 정확히 말하자면 따오기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새 모양은 고대 이집트의 신 토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했다가 이 자연 현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아마도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슈가로프 마운틴 주변 해역에 숨겨져 있습니다. 80년대의 고고학자 로버트 마르크스는 구아나바라만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현지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잠수하여 손잡이가 2개 달린 고대 꽃병인 로마식 암포라를 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인 17세기에 이곳에 도착했던 로마 난파선에 대한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브라질 해안에 로마인들이 왔었다는 사실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무덤의 실제 위치만이 고대 이집트의 유일한 미스테리는 아니에요. 세티 1세 신전처럼 고대 건축물의 벽에는 많은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의 헬리콥터와 비슷한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잠수함처럼 보이는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여러 통치자들의 유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기존 상형 문자에 자신만의 상형 문자를 추가했어요. 하지만 일부 이집트 학자들은 이 신비한 상형 문자가 일종의 고대 기술을 상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덴데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하토르 신전의 지하 통로에서 발견된 이 이미지는 이집트 역사에서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에요. 일부 연구원들은 이 비문이 단순히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연구원들은 현대 조명 시스템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방전을 이용한 초기 실험 중 하나인 크룩스 튜브와 유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대 전기를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이론이 발견된 많은 무덤에서 석유 램프나 양초를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신비로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불가사의한 구조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터키입니다.
우르파시 근처에 있는 고베클리 테페로 알려진 언덕 꼭대기에는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곳에는 만천년 이상 된 20개 이상의 원형 석조벽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조각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손을 접은 으스스한 인간 형상으로 장식된 T자형 돌기둥이에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세계 최초의 신전으로 의식이나 사교 행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미스테리는 이 유적지가 동물이 가축화되거나 금속 도구가 사용되기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은 매우 어려웠을 거고 역사적 연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렵게 만듭니다. 나스카 라인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고소공포증은 없으시겠죠? 페루의 건조한 지역에 새겨진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림에 대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미, 원숭이, 아마도 낚시꾼일 가능성이 더 높은 왕눈이 외계인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2022년에 추가로 168개의 새로운 그림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존 그림은 공중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그림은 훨씬 더 작아서 지상에서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목적이 완전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스카 라인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달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농업용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물론 나스카 라인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이론이 등장했지만 사실 나스카 라인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미해결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금이 채굴되었는지 아시나요? 약 21만 6천 톤인데 이 중 3분의 2가 1950년대 이후에 채굴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시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죠. 그런데 한 곳에서 거대한 금 매장지를 발견한다면요. 초대형 금광이 발견된다면, 아니, 그냥 초대형이 아니라 초초대형이라면요. 바로 그런 곳이 중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질학자 팀이 약 40개의 금맥에서 약 330톤의 금광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차원 모델링 결과 약 3,000m 깊이에 수백 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약 1,1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약 830억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관사는 광석톤당 약 140g의 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금 채굴에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톤당 10g만 나와도 훌륭한 거예요. 모든 계산이 맞다면 이곳은 세계 최대 금광이 됩니다. 1025톤을 보유한 남아프리카의 사우스딥 광산보다도 큰 거죠.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기뻐합니다. 금, 생각뿐이죠. 모두가 금을 원하고 금을 삽니다. 금값은 오르고 금은 비트코인이나 현금보다 안전합니다. 금은 부와 사치의 상징이고 항상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잠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반짝이는 금속에 열광할까요? 사실 금에는 실용적 가치와 심리적 가치가 모두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금은 여러 문화에서 권력, 명예, 부를 상징해 왔습니다. 마치 금이 귀하다는 유전적 기억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죠. 문학작품 속 주인공들이 금 때문에 겪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영화 속 금 관련 모험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탐욕스럽게도, 잔인하게도, 두렵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을 좋아하죠. 반짝이고 아름답지만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부식되지도 않죠. 오래 보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 투자입니다. 바른 저축은 위기로 가치를 잃을 수 있지만 금은 변함없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거죠. 금은 보석 제작 외에도 전자, 의료, 항공우주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로 가치를 갖습니다. 화폐는 정부의 지원으로 가치를 갖죠. 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만질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수세기에 걸친 사람들의 믿음이 그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금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금 때문에 명예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함정을 피하세요. 금은 그저 반짝이는 금속일 뿐입니다. 주기율표에는 다른 귀금속도 있습니다. 팔라듐, 은, 구리, 백금. 왜 금이 1등일까요? 구리, 철, 납, 알루미늄 같은 저렴한 금속은 부식되고 녹슬죠. 알루미늄은 내구성도 떨어집니다. 백금과 팔라듐은 금보다 비싸지만 너무 희귀하고 채굴이 어렵습니다. 그것들로는 동전을 많이 만들 수 없죠. 은은 금보다 부드러워서 변색되고 긁히고 변형됩니다. 솔직히 금이 더 아름답기도 하고요. 하지만 금이 비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채굴이 어렵다는 거죠. 금 채굴은 매우 힘들고 긴 과정입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강 어귀에 서서 진흙과 점토를 모으고 천이나 작은 망으로 걸러서 금 알갱이를 찾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금을 채굴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조각 몇 개를 얻으려 해도 열심히 일해야 하죠. 금은 어떻게 찾을까요? 예전에는 운이었습니다. 누군가 강가를 걷다가 물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죠. 하지만 오늘날 금 탐지 방법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거의 모든 암석과 토양에 금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입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금의 농도가 높고 눈에 띄면 추출 작업이 시작됩니다. 특수 지질조사팀이 이런 장소를 찾습니다. 금을 발견하면 시추공을 뚫고 토양 샘플을 채취해 대규모 채굴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생산 방식은 매장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단한 암석에 금이 있으면 광부들이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합니다. 발로 암석이 부서지면 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작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큰 암석 조각을 모은 후 작업자들이 공장으로 가져가 귀중한 물질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큰 암석을 작게 부숩니다. 분쇄기로 광석을 자갈처럼 잘게 갈아낸 뒤 이 자갈을 강철공이든 회전 드럼에 넣습니다. 드럼이 회전하면서 강철공이 압력으로 자갈을 분말로 갈아냅니다. 이 물질은 물과 섞여 특수 필터를 통과합니다. 그 후 화학 용례와 복잡한 정제 시스템으로 광석에서 금을 추출합니다. 금이 탄소에 붙었다가 분리되고 전기 분해와 추가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녹여 불순물을 분리한 뒤 주개로 만들어 추가 가공을 위해 다른 공장으로 보냅니다. 네,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비금속 매장지를 찾아도 추출 비용이 너무 비싸고 금의 양이 적어 수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금 매장지 중 채굴과 가공 비용을 회수할 만큼 귀금속이 충분한 곳은 10% 뿐입니다. 금이 있는 지역은 많습니다. 그중 생산적인 채굴에 적합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0.1% 미만입니다. 아마 이것도 금이 귀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관심을 받는 다른 물질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바로 액체 금이라 불리는 헬륨입니다. 풍선을 부풀리는 데 쓰는 기체죠. 하지만 그게 주된 가치가 아닙니다. 헬륨은 극저온에 도달할 수 있고 초전도성이 있으며 가볍습니다. 헬륨은 의료 진단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에 쓰이죠. 헬륨은 원자로를 냉각하고 발사 시 로켓 연료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잠수부들은 깊은 잠수 중 압력 변화로 인한 질병을 피하기 위해 헬륨과 산소 혼합 기체를 마십니다. 헬륨은 현대 세계에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귀중한 물질은 그래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열과 전기가 그래핀을 쉽게 통과하는데요. 이는 무엇의 개발에 매우 유망할까요? 그래핀은 유연하고 발수성이 있으며 무독성의 항균 특성까지 갖추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분야의 개발에 적합합니다. 의료장비, 기계공학, 전자, 건설, 물류, 에너지 절약,
우주 및 해저 산업 등 훨씬 더 많은 분야예요. 과학자들은 그래핀이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신기술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실리콘도 비슷했죠. 실리콘은 반도체와 충전식 배터리 제작에 활발히 사용됩니다. 실리콘이 없었다면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핀도 새로운 기술 도약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 운송수단을 사용할 때 그래핀은 기술의 금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그래핀 배터리는 일반 배터리보다 70배 이상 빨리 충전되고 3배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동시에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입니다. 좋습니다. 멋지게 들리네요. 그런데 이 그래핀은 어디서 얻을까요? 지구 깊숙이 있는 흑연에서 얻습니다. 가장 큰 흑연 매장지 중 하나가 남호주에 있는데 2억 톤의 고품질 흑연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기에 충분할 것 같네. 한 국가의 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할 때마다 1인당 GDP는 최소 1.1% 감소합니다. 간단히 말해 북극에서 적도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더워질 뿐만 아니라 가난해집니다. 북한의 추운 나라에서의 삶이 비참해 보일 수 있지만 전 세계 억만장자의 74.2%가 글로벌 북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를 설명하는 이론은 적어도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이론은 생물학과 관련이 있는데 추운 날씨가 세균을 막아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 볼게요.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의 게으름 이론은 일반적인 기후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이상적인 날씨가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믿었고 더운 지역은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세 번째 아이디어는 경제학 및 인류학 연구에 기반한 거예요. 얼마 전 전문가들은 추운 나라들이 평등한 직업과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포용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조건은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부를 증대시키죠. 마지막 아이디어는 앞의 아이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유한 국가일수록 더 포용적이기 때문에 돈을 더 잘 분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는 강력한 엘리트가 부를 통제하는 수탈적 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미친 짓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추위가 세균을 없애고 추운 나라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 아시나요?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지만 추위는 실제로 세균을 번성하게 만들어요. 추운 날씨에는 집 전체를 닫고 실내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세균을 더 쉽게 공유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인간은 또한 주변 환경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으로 면역 체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더 강합니다. 역사 수업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미국의 날씨와 박테리아로 고생한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부분 괜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거예요. 게으름 이론은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더운 나라의 사람들이 더 게으른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진실은 태양이 우리를 덜 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태양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곳의 기후에 적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보다 더운 날을 더 잘 견뎌낼 겁니다. 하지만 게으름 이론이 사실이라면 콜롬비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1년에 약 200시간 더 일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캄보디아, 미얀마, 멕시코에 살고 있다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더운 나라에는 게으름을 물리치는 천재적인 방법도 있는데 바로 낮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약간 졸음이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사람처럼 식사를 많이 하면 더 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보통 낮잠이라고도 불리는 시에스타를 진행하는데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킵니다. 낮잠을 자면 일을 덜 할 것 같지만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일할 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을 짧게 잡고 오후 6시에 퇴근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오후 8시에 근무가 끝나요. 날씨가 덥지 않을 때 일하고 낮잠을 자기도 해요. 과거에는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수천 년 전에 존재했지만 매우 덥고 건조한 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멕시코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멕시코에 살았던 아즈텍 문명도 있어요. 이 지역은 추운 날씨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아즈텍 문명은 당시의 런던, 파리, 마드리드보다 더 큰 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많은 발명품은 메소포타미아나 인도와 같은 뜨거운 곳에서 탄생한 수학과 과학 덕분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모든 경제학 및 인류학 연구를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분명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운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천연자원으로 돈을 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돈은 엘리트 계층의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국가의 부유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를 감소시킵니다. 부유한 나라에는 포용적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집과 좋은 급여를 포함하여 동등한 직업과 삶의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법이에요. 가난한 나라들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이는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항해 시대의 결과입니다. 역사 수업 중에 졸고 계셨다면 대항해 시대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유럽의 많은 왕국이 바다를 탐험하고 전 세계에 식민지를 세웠던 시기를 말해요. 아주 오래 전 일처럼 느껴지지만 당시 식민지였던 많은 국가들은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야 독립했습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탄탄한 산업과 시장을 갖지 못한 이유는 제도와 법률이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자원이 고갈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사유재산이 소득과 불평등 격차를 줄인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불평등이 심한 건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의 부유층이 가장 가난한 인구보다 139배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70만 명이 넘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1%가 나머지 인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부유해요. 포용적 제도가 부유한 나라에서 그토록 강력하다면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집 한 채 가질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유재산이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한다고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GDP로 한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것은 빈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GDP는 산업 자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만 고려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지, 보수를 잘 받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무시합니다. 또한 GDP는 불평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포용적 제도도 무시합니다. 미국에는 약 835명의 억만장자가 있지만 미국 인구의 11%는 여전히 매우 가난하죠.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제도가 그다지 포용적이지 않고 애초에 돈이 잘 분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문화권마다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생존하는 거죠. 런던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정부를 고용하고 말을 사거나 개인 필라테스 강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와족이나 야노마미족에게 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잉여가 생기면 다른 부족과 거래해요. 가난한 나라들이 모두 적도선에 가깝다는 사실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